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한국 사상이 19세기에 이르러서 역학의 형태로 나타난 저작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정역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정역은 주역과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여러 가지 차이도 있으면서 또 정역만의 독특함도 있는 그러한 전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정역이 어떤 서적인지를 구체적인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정역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 체계, 형식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정역의 삼획팔계도와 밀레다임이라고 그러는데 밀레다임은 밀레니언 패러다임, 그래서 21세기라는 새로운 세기에 필요한 패러다임,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라는 게 이제 토마스 쿤이 얘기했던 사유 패턴, 논리 패턴, 또 법칙 등등 여러 가지 얘기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동양의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보면 지혜의 안목입니다. 인간과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을 그리고 우리 삶을 볼 수 있는 안목이죠. 이 안목이 어떻게 갖추어지냐에 따라서 유물론적인 세계가 전개되기도 하고 또 형이상의 근원적인 종교의 세계와는 신의 세계가 전개되기도 하고 그게 양자가 둘이 아닌 관점에서 전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밀레다임이라는 결국은 해안이라고, 지혜자 눈환자, 지혜의 안목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동양과 서양이 이제 서로 소통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서구적인 개념들을 활용을 해서 같이 소통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역하면 너무 한문으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렵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밀레니엄 시대, 21세기 밀레니엄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정역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런 뜻에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역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정역의 내용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쭉 한번 넘어 보면 정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거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역의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이게 7일 이후에 복이니 이 수는 36이니라 화옹 무의 원천화 하시니 생지십기토 하시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화옹이라는 얘기도 하고 기사궁도 얘기하고 천구 신금이 생 지륙 계수하고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일단 천지라는 수가 있고 수 이렇게 보면 오행, 목화토 금수 오행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쪽 앞에 이제 보면은 월극체이도수, 일극체이도수, 병호, 갑인, 모, 병인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뭐예요? 천간지지라는 간지도수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걸 그냥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역의 페이지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페이지를 한 장으로 합니다. 보면 장이라고 쓰여 있을지 이게 지금 나와 있나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군요. 장이라고 쓰여 있는 밑에 부분이 지금 찍히지 않았는데, 그래서 총 3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32장이니까 실제로 우리가 오늘날 쪽수로 보면은 64쪽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조그만한 부피의 책일 뿐만 아니라 이처럼 고도의 무슨 암호처럼 기호처럼 써 있어서 이 음양오행에 대해서 또 천간지지, 간지도수, 그 다음에 하도낙서 등등, 그 다음에 64개 주역의 괴효를 모르고서는 정역을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역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 더불어 음양오행도
간지도수도 파악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본문의 내용을 보면 수지상수라고 해서 간지도수를 어떻게 지냐면 이렇게 집니다. 이렇게 이 1부터 10까지의 수로 되어 있는 천지지수라고 그러는데 이거 간지도 60간지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손으로 다 칩니다. 손가락에 올려서 쳐요. 옛날에 우리들이 어렸을 때 셈을 할 때처럼 이렇게 치게 돼 있습니다. 셈을 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셈을 치는 수지상수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렵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는 대략 한 4,700자 정도? 그러니까 거의 5,000자가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양의 서적입니다만은 굉장히 고도로 함축적이기 때문에 이거 단순하게 한문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역을 아무리 많이 봐도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불교를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도 잘 이해한다고 해도 이거 보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보면은 이 주역의 정역 구조가 상편과 하편으로 되어 있는데 맨 앞에 이제 그 대역서라는 서문이 있고 상편과 하편으로 되어 있는데 상편의 마지막에 이런 도표가 되어 있어요. 도상이요. 금화 정역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금화 정역도가 지금 뭐를 가리키느냐면요. 잘 보시면 이 속에 지금 밖에 큰 원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안에 사각형, 정사각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과 방이 뭘 표현한 줄 아십니까? 옛날부터 이 원은 시간의 세계를 표현하고 방은 공간의 세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주역에서는 천지라고 그러죠. 천지라는 게 시간과 공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나타내는 개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당연히 천도와 지도를 표현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숫자가 돼 있죠. 경곤사 오임이 그렇게 돼 있죠. 천간의 경과 팔계에 있어서 곤계 그리고 지지의 사, 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괴의 팔괴의 이괴 다시 미괴 지지의 미 돼 있고 간지 천간인 신 돼 있고 이렇게 돼요. 경곤사 오임이 신태신에서 위로부터 이렇게 쫙 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해요, 지금? 이 속에 지금 천간 지지와 팔계의가 다 들어있는 동시에 정사각형 안에도 뭐가 되어 있죠? 무기일월이 되어 있잖아. 무기일월. 아까 월극체이도수, 일극체이도수가 들어있고 무기가 다 들어있고 다음에 뭐예요? 동서남북의 사방에 동서남북 있잖아요. 동서남북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정임, 병임, 임정, 병계, 임계병정, 임계병정이 들어있죠. 임계수, 병정화가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무기, 토가 들어있고. 이 하나하나 글자가 바로 뭘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의미할 때는 여러분들이 홍산 옥계도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아시죠? 오징어 게임 보면 오징어 게임에 원방각이 나오잖아요. 그게 역사가 굉장히 오래 깊은 겁니다. 홍산에서 나온 옥기는 홍산이 지금 오늘날은 중국인데 길림성에 있나요? 근데 거기에 홍산이라는 지역 이름인데 거기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여러 가지 유물이 있었는데 옥으로 만든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의 내용을 보면 이제 발굴 보고서를 제가 입수를 해서 봤는데 거기 한 5% 정도 발굴이 돼 있어요. 그 지역이 이제 문화재 센터에서 발굴한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도록에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옥으로 사람의 토르소도 만들어내고 매미 같은 그 매미의 모양도 만들어내고 뭐 새의 날개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그건 구상적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들을 그대로 옥으로 만들어냈는데 또 하나의 부류가 뭐냐면 추상적입니다. 그게 원방각이에요. 원형, 서클 그리고 사각형, 스퀘어 앤드 그리고 뭐죠? 트라이앵글, 삼각형이에요. 그게 바로 원은 시간의 세계를, 방은 공간의 세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삼각형은 인간의 세계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 원방각을
밖으로 나란히 한 개 원방각 각자로 쓰기도 하고 원방각을 두 개로 겹쳐서 방원, 원방, 각방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각방. 삼각형 아래 사각형 이렇게 이어 붙여요. 여기는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원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죠. 그렇잖아요.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 세 개를 나란히 이렇게 가로 세로로 세우든가 아니면 세우든가 나란히 세우든가 옆으로 나란히 뉘든가 그 이제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 특이하게 어떻게 돼 있죠? 하나로 다 녹아 있잖아요. 원 속에 방도 있고 그 속에 삼각형은 뭘로 들어가 있다고요? 간지니 뭐니 인간이 규정하는 개념들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당구기 같은 데는 뭐라 하냐면 대원일이라고 그래요. 원 속에 하나로 다 크게 모아진 원방각이 하나가 된 세계입니다. 그걸 바로 이제 뭐라고 표현해요? 환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고조선 사상에 얘기했던 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님. 그러니까 하나이면서 영인 세계. 다시 말하면 시부 세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이게 지금 그 원방각의 세계가 다 들어있는 천지인의 도가 다 하나가 돼 있는 근원적인 세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귀신자를 써서 신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천도, 지도, 인도를 따로 나누는 것이 아닌. 그래서 주역은 지도 가운데서 지도를 바탕으로 한 인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기 정역에 보면 벌써 이 천지인의 삼재가 하나가 된 신도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딱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게 천도와 지도와 인도가 하나로 되어 있는 신도 경계 그대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한글입니다. 한글. 우리 한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이 한은 천의 세계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끝 글자는 지의 세계를 나타냅니다. 첫 소리 끝 소리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지금 훈민정음 해례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훈민정음을 제작하는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 보면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한글로도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지금 아가 뭐예요? 모음입니다. 모음은 바로 인간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인간을 매개로 해서 천지가 하나로 합일된 경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정역이나 고조선 사상이나 그래서 우리 한글에나 그런 전통적인 사상이 그대로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스퀘어 게임, 그 오징어 게임, 그게 나타나 있는 우리 넷플릭스에서 그 방영에 있던 세계적으로 유행이 돼 있던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원방각이 나오는 게 그 작가가 그걸 인식하고 했든 안 했든 그게 그런 우리 그 전통적인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이 속에 하나가 돼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도상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도표로도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에도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도상을 중국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우리와 다른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가지 세 개를 붙여서는 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고조선 강역이 있지만 거기서는 따로 띄어서 하고 남방 지역에서는 이제 같이 붙이고 그래요. 남방 지역이 어디냐면요. 홍산옥기 문화가 BC 7000년에서 BC 30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조선이 세워지기 이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의 남방으로 가면 울진의 방구대하고 천전의 암각화로 가면 방구대 암각화에서는 고래사냥을 통해서 이러한 천지인이 하나가 된 신의 경계, 뭐라 규정할 수 없는 경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별할 수 없는 경계를. 근데 그게 그 방구대에서 천전의 암각화로 가면 점점 추상화가 돼요. 추상화가 되면서 이런 도형으로 파도형 또는 뭐 이런 원형, 동심원 등등 삼각형 또 사각형 마름모 등등의 변형태가 나타나면서 추상화돼 갑니다. 이것의 전체적인 구조를 종류를 이렇게 나눠 보면 원방각이에요. 원방각, 원과 사각형과 삼각형.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대에 어찌 보면 문자 언어이자 도형으로 된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뭐가 발전하죠? 이게 자꾸 쪼개고 분절을 시켜서 나타낸 게 언어로 해갑니다. 언어. 그러니까 천전의 암각화에도 보면은 그 밑에 부분에는 시절에 이제 위에서 그리면
밑에다 추가를 계속 해 나가거든요. 이제 그 삼국시대에 그 기록된 한문들, 문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대로부터 어찌 보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거쳐서 역사 시대 들어오고 고조선 시대 지나서 그 삼국 시대까지 쭉 계승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전통도 우리 생활 속에 그대로 이제 녹아 있습니다. 이런 전통을 도형을 쓰는 것은 서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원시 시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부터요. 세계 문양을 연구한 사람들, 그 러시아 학자도 있는데 그 문양을 보면은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양들이 서구에서는 그 부처불 할 때 부처불하고 그걸 바꾼 독일의 그 마크 있죠, 나치. 그렇게 이제 변해가 뭐가 십자가, 오늘날 십자가 이전에는 그 어떻게 됐냐면 불처럼 동그랗게 태양이나 이런 것처럼 표현이 돼요, 원으로. 그러다가 그 부처불자나 이렇게 변하다가 십자가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 도형이 인류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그 소통의 수단이에요. 언어로 이제 그 미세화되고 아주 체계화되고 소위 말하는 오늘날 얘기하면 디지털화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주 미세하게 되다 보면 결국은 이것과 저것 둘로 나누는 게 가장 미세화된 거라고, 체계화되고 미세화된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둘부터 나눠지지 셋, 넷으로 나눠지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여기에 또 보면은 이런 하도와 낙사라는 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점이지만 실제로는 여기 뭐가 돼 있어요? 수로 돼 있습니다. 5가 있고 10이 있고요. 1, 6, 2, 7, 3, 8, 4, 9, 5 있고 뒤에 또 10이 있죠. 이렇게. 여기 낙서라고 하는 게는 그거는 이제 좀 차이가 나죠. 4, 6 떨어져 있잖아요. 4, 6, 1, 6이 붙어 있는데 그리고 중앙에는 5가 있고 그래서 3하고 대응하는 게 뭐예요? 15가 되려면 8, 7이죠. 7, 3, 7, 2, 8, 4, 6, 1, 9 그래서 자 10이 되고 이렇게 합하면 전체는 15가 돼 있죠. 이런 하도낙서 도상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십간 원도스라고 그래서 기경신임계 가불병정 뭐 이게 뭐예요 지금? 간제 천간입니다. 순서로 1, 2, 3, 4, 5, 6, 7, 8, 9, 10인데 수로는 다르죠. 기십, 경사, 신구, 이밀, 계륙, 갑팔, 을삼, 병칠, 정의, 무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2월 24절 기후도수 이게 이제 책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인월세수예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책력은 인월이 1월 1일입니다. 여기는 근데 묘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삼일부터 나오죠. 달이 나올 때 어디서부터 나와요? 초삼일부터 나옵니다. 28일에 월구로 지내가지고서 그 30일 안 나오고 5일 동안 그러니까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초삼일에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원환이, 중환이, 태환이, 포환이, 뇌환이, 풍환이, 입환이, 행환이 그런 데서 전부 화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게 이게 이제 하편의 말미로 돼 있는데 이런 도상을 보면 이게 도대체 연결이 안 됩니다. 오늘 보통 어떤 주역만 봐도 무슨 괴라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중천근, 중지곤 나눠지고 뭐 수레둔 뭐 이렇게 나눠져서 수레둔 산수몽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도 이제 후대의 주석들도 붙어 있고 거기에 다시 또 그 괴사가 나온 다음에 효사가 또 있잖아요. 효마다 설명이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어렵기는 해도 유추해 보고 공부하고 해보면 이게 뭔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정역은 도대체 아무리 봐도 누가 안내를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혼자는 스스로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로부터 그 정역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를 하기도 하고 그 종교와 관련을 시켜서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그 전혀 그건 본질적인 내용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역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죠. 여기는 처음 소개를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 정역이 왜 쓰여졌는지 저자가 밝힌 게 있습니다. 즉 저서를 저작한 동기가 있죠. 그 동기를 살펴보고
그 이후에 저자가 스스로 자기의 입으로 말한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다라고 밝힌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비로소 정역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역을 그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이제 정역을 쓴 저자인 김일부란 분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 휘는 이제 항입니다. 그리고 호가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남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그 평생을 충남 논산에서 살다 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벼슬 관직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학문을 연구하다 이 정역이란 책 한 권 쓰고서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돌아간 선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삶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몇 살에 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게 구체적인 전기가 전해지는 게 없어요. 사실은 이게 정역이 쓰여진 지 한 140년 전이니까 그리 오래된 전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따로 전기가 전해진 바가 없고 우리는 단지 이제 정역 본문 속에 들어있는 정역 저작과 관련된 사항들을 통해서만 정역의 저자이신 그 일부의 그분의 삶을 살펴볼 수가 있죠. 김일부 선생은 1826년에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광산 김씨 경력공파이신데 그래서 1826년에 태어나서 189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수로 보면 73세인데 그게 공자의 세수와 똑같아요. 띠도 똑같고요. 공자도 개띠시고 이분도 개띠십니다. 그러니까 개에 태어나셔서 개에 돌아가셨다. 두 분이 다 그랬다. 이제 그런 얘기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호사가들은 말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의미를 두고 그럽니다. 어쨌든 19세기에는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믿고요. 당시에 세도정치 안동김 씨하고 풍양조 씨에 의해서 세도정치를 하면서 왕권이 약화가 되었고 그 시대에 이제 서양의 그 청나라 또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에서도 자꾸 함선을 끌고 와서 우리나라 기항을 요구를 했고 그런 시대입니다. 열강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시대에 그러니까 안으로는 왕권이 약화가 되면서 밖으로는 그 외적인 외세의 압력에 다 내외적인 어떤 대처를 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왕권이 약화가 되니까 일사불란하게 대처를 할 수가 없었죠. 이제 물론 그때 시대적인 상황 그와 더불어서 이제 조선시대 19세기의 상황이 조선시대인데 조선시대 말기인데 조선시대의 치국이념이 유학 그것도 성리학이에요. 근데 성리학적인 세계관이나 인간관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그 서양 문물을 서학을 이해하고 서학 문물을 받아들여서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 대처 능력이 나오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당시의 조선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식인으로서 김일부 선생도 당시에 이제 평생 학문만 했던 분이니까 고뇌가 없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 시대에 19세기 서양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맥스웰에 의해서 전기파 자기파가 하나라는 것.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양자역학적인 그 비결정론적 세계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찌 보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변화가 일어나는 때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윈의 진화론이 나타나면서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무너지고 그랬던 때죠. 점점 약화가 됐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그게 이제 대체돼 갑니다. 과학적인 근대 과학의 세계로 점차 넘어가게 되면서 인간이 우주 중심이라는 생각들이
점점 바뀌게 되고 그냥 진화론 같은 걸 통해서 자연 수많은 생명체 가운데 하나라고 하나로 이제 격화가 돼 버립니다. 하느님의 그 선택을 받은 어떤 유일한 존재다라는 것에서 격화가 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점점 그 이후에 이제 심리학이나 이런 게 나타나면서 어때요? 인간은 의식에 의해서 무의식에 의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면서 점점 인간의 이성이 빛을 잃어버리죠. 힘을 잃어버리는 때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느님 그 이성이 하느님이 주는 이성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 본성인 이성을 그대로 인간이 받은 존재라는 걸 점점점 부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19세기에는 그런 내외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당시의 백성 한 사람으로서 지식인으로서 고뇌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그 고뇌를 한 결과 바로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 가치관, 인간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추정은 단순한 추정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쓴 게 바로 정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역에는 당시의 그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그 시기에 맞는 가치관, 세계관, 인간관을 제시했다는 얘기는 오늘날 21세기 우리와 똑같은 그 시대적인 변화, 격변기를 겪으면서 인류가 장차 지향해야 될 가치관, 세계관, 인간관을 제시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현상의 세계를 제시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제 정역과 저작과 관련돼서 본다면 일본 선생님이 36세 되던 해에 그 전에는 이제 당연히 부모님으로부터 과학을 공부를 했고요. 또 당시에는 이제 조선시대 성리학이 치국 이념이었으니까 성리학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사서삼경은 육아의 기본 경전들을 다 읽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도가의 개념이나 불경의 개념들도 나올 뿐만 아니라 당송팔대가의 산문이나 운문이 정역에 보면 본문에 나타나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 일부 선생이 굉장히 폭넓게 사서삼경뿐만 아니고 불경이나 노장이나 또 그 문장, 문학의 글들도 읽었다는 것을 충분히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그게 나타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36세 되던 해 연담 이운교라는 분에게 그분을 스승으로 삼았는데 그분이 이제 유학의 관점에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유학을 넘어서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유불도를 넘어서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차 풀어야 될 숙제, 화두를 주게 돼요. 그래서 그 화두가 무엇이고 그 화두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실마리 단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서를 통해서 우리가 일부 선생이 어떻게 공부를 했고 무엇을 공부를 했으며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정역을 이해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36세에 그 화두를 받고서 18년 동안 공부를 했죠. 18년 동안 독서 하격이라고 그래요. 여러 글들을 읽고 주역을 비롯해서 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학을 연구한 결과 54세에 그 화두를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한 화두 내용을 64개를 구성하는 기본 그 요소인 8개를 통해서 나타내요. 8개도. 그래서 그걸 정역 8개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정역 8개도를 긋고 나서 2년 후인 56세 되던 해에 정역의 서문인 대역서를 써요. 그리고 나서 다시 3년 이후인 59세 정역의 상편인 15일언을 쓰고 60세 정역 하편인 11일언을 씁니다. 그래서 정역의 저술이 완성이 돼요. 태어나서 60살까지 완성이 됩니다. 딱 그거 하나 쓰려고 어찌 보면 살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영남 출신의 제자들에 의해서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62세가 되던 해 논산군 그 양촌면에서 부정면 부학리로 이사를 하게 돼. 그것도 가정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누이 동생의 집으로 이제 얹혀 산다고 볼 수 있어. 학문하는 분이라 경제 활동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 누이 동생이 사는 매제 집으로 손아래 그 누이 동생 집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제자들을 길렀다라고 이제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69세가 되던 이에 그러니까 4년 전이네요. 돌아가시기 4년 전 69세 동학나루 계룡산에 있는 국사봉에서 잠시 피해 있으면서 거기서 국사봉에서 제자를 그 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3세가 되던 1898년에 부왕리에서 이제 돌아가셨죠. 부정면 부왕리에서. 그러니까 평생을 논산에서 떠나지 않았던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일생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으니까 먼저 이 정역의 저작의 동기, 김일부 선생이 스스로 밝힌 정역의 도작이 무엇인가, 그 저작 동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연 36세 그랬죠. 내 나이 36이 되던 해에 시종 연담 이선생하니 연담 이선생을 비로소 쫓았더니 따랐더니 선생이 사호 이자 왈 관벽이라 하고 선생이 호 두 자를 주어서 말하기를 관벽이라 하고 볼관자에 풀을 벽자 하고 사시일절왈 시 한 절구를 내려 말하기를 그랬죠. 이게 오원절구잖아요. 관담은 막의 수요 그런 뜻입니다. 자, 맑음을 보면 물 같은 게 없고,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맑음을 본다는 얘기 재밌죠. 옛날부터요, 예로부터 이 물을 진리를 상징하는 도구로 많이 나타냈죠. 이 노자 도덕경에도 상선약수장이 있고요. 맹자도 그랬고, 관수유수라니 물을 보는데 뭐 방법이 있다 얘기를 했고, 또 공자도 논어에서 보면 진리를 얘기하고, 이게 그 물을 가지고 물을 진리로 관여시켜서 말하는 사람은 많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도 있죠. 누구죠? 탈레스인가요? 탈레스. 어쨌든 그 물과 진리가 많이 관련돼서 언급이 되는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물의 특징이 뭐예요? 낮은 데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겸손으로 무아, 내가 없이 다른 사람의 이로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스스로 아래 가장 낮은 곳에 가는 그러한 특징을 바로 진리이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삶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물의 특징은 어때요? 흐르다가 웅덩이가 있으면 자기 몸으로 반드시 메꿔주고서 흘러갑니다. 그 물이라는 게 본래 진리란 그렇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삶도 그렇다. 너무 부족한 사람을 부족하다고 내치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함을 내가 자꾸 메꾸어서 어떤다고요? 그 부족함이 완전해지도록 해준 이후에 흐른다고요. 그리고 더러움이 있을 때는 더러운 것도 마다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낮은 곳에 안 가고 나를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대접해 주길 바라고 그럽니다만은 물은 아래로 자꾸 흐르고 더러운 곳에 자꾸 흘러요. 그래서 더러운 곳에 흘러서 어떻습니까? 그 물이 흐른 뒤에는 물은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물 자체는 오염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다음막에서라 맑음을 보면 물과 같은 게 없다. 그러니까 물처럼 마음을 맑게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그 연담 선생님이 일부에게 준 그 화두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실마리 단서를 이렇게 키를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관담해라는 얘기 또 하나는 뭐예요? 호덕은 의행위를 그랬거든요. 호덕, 덕을 좋아하면 마땅히 인을 행할 것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덕을 좋아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인을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고 인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존재를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입지라는 얘기인데 주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도제천하라고 그래요. 천하를 도로서 제도해 주고자 하는 어진 마음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다스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준다 그러면 욕심이에요. 그게 내 삶을 통해서 스스로 보여줌으로써 다른 존재가 스스로 변화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본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남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있고 남이 있어 가르친다라는 동양에서의 적어도 그 교육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덕을 좋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째는 두 가지 이제 다음에 그 연담 선생이 내려준 숙제
화두를 해결하는 실마리 단서가 키가 두 가지 있다는 얘기예요. 관담, 맑음을 봐라.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알지자, 지적인 측면이요. 지적인 측면에서 뭘 해야 된다고? 지혜의 안목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맑게 해야 된다. 마음을 닦아야 된다는 얘기고. 마음이 뭐 더러워서 닦은 게 아니고 마음의 본체, 마음의 근본, 근원을 이해를 한다. 마음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자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관담과 호덕의 두 가지를 실마리 단서로 할 때 이 문제를 풀어라. 그 문제가 뭐냐면 영동천심월이라 그랬습니다. 영동천심월. 그림자가 천심월에서 움직이다 해도 좋고 그림자가 천심월을 움직인다 그렇게 얘기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때 천심이라는 건 나와 밖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서브젝트가 아니라 오브젝트. 서브젝트와 오브젝트가 나눠져서 서브젝트로 존재하는 천체 속의 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달 또는 이게 뭐예요? 시간을 상징.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걸 또 진리, 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본문 이 문제를 해결하고서는 본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황중월을 얘기해요. 황중월 또는 황심월을. 그러니까 천심월과는 다른 거죠. 자, 이 황심월이라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성품 속에서 드러난 시간입니다. 그거는 물적인 시간이 아니라 시간의 근거인 시간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성 또는 시의성, 주역에서 나오는 개념들이요. 이게 시간성이나 시의성이 없던 개념이 아닙니다. 후대 하이데거가 썼지만 본래 동아시아의 개념이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시간성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가 천심월을 움직이니 그러니까 수많은 그 천심월이 그 실체하지 않은 그림자 같은 것들이 자꾸 제시가 됐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제 뒤로 구체적으로 가면 우리가 그 내용이 뭔지를 알겠지만 인월세수, 묘월세수 이전에 그 천정돈지 천정 지정 인정 그래서 자꾸 세수가 바뀌니까 1월의 기본이 이제 우리가 1년을 기본으로 하는데 1년의 시작은 달이 자꾸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뀌니까 당연히 이 내용들이 1년의 수가 기수가 즉 책력이 바뀌고 시간은 매듭 짓는 게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게 사실은 시간을 매듭을 짓죠. 이게 시간의 세계, 천의 세계를 매듭을 지어서 뭐를 해요? 1년을 규정하고 다시 12월을 규정하고 월을 규정하고 자꾸 쪼개가잖아요. 이게 바로 시간을 만들어가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갖는 의미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영동천심월이라는 그 화두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 얘기했죠. 권군 심차지나서 권컨대 그대는 이 진리를 찾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도대체 이 이치가 뭐냐라는 걸 풀어. 이게 숙제죠. 그러니까. 근데 이 숙제를 그럼 어떻게 풀었냐 하는 걸 여기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60년 솔성지공이라고 그랬잖아요. 60년 솔성지공. 자, 아까 태어나서 가학을 하다가 연담 선생님 화두를 받고 60세에 이제 정역을 쓰기까지 대략 일부 선생님 73세 돌아가기까지 13년도 있지만 대략 그 전체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삶을 60년을 뭐라고 그랬어요? 솔성지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솔성의 공은 이제 공은 작업이다 이거 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공부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이 솔성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이거 정역을 볼 수 있는 키라는 얘기예요. 정역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솔성이 중령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이 솔자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거느리다라는 측면도 있고 따르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르다 그럴 때는 아직 내가 본성이라는 게 뭔가를 성품이라는 게 뭔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가는 깨달아야 되는 밝혀야 되는 관점입니다. 이거 이제 역적인 관점이라면 이 거느리다는 본성의 주체가 돼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중용이라도 표현한다. 이거 이제 순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두 관점이 동시에 여기 다 포함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뭐예요? 본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루어지는 작업들이라는 것,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다른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정역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주역과 이 정역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주역을 보면요, 주역은 일태극 중심에, 그래서 이 정역에 나오는 얘기인데 방달 천지 유형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자성자, 부자는 공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지 유형의 이치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실천하는 데 관점이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주역입니다. 그리고 공자고. 그리고면 이제 이와 다른 정역은 어떠느냐? 통관천지 무형지경이에요. 천지와 무형의 경계를 통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역이 천도, 신도가 중심이라면 주역은 인도, 지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하셔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주역의 개사에는 시고로 여기 태극하니 그래서 태극을 강조합니다만은 그 정역에서는 거변 무국이니 십인이나 십현실이니 태극이니라. 일이 무십이면 무체요, 십이 무일이면 무용이니 합하면 도락고 주변이 환경이라. 그래서 태극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국도 얘기하고 한국도 얘기하고 삼국을 다 얘기하고 있다는, 이게 이제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역을 아까 지금 일부 선생이 본인이 연담 선생으로부터 받은 화두를 해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화두를 해결하고서 54세 되던 해에 자기가 해결하는 화두의 답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 입도시입니다. 입도시. 도를 세웠다는 얘기는 결국 말을 나타냈다. 말로서 표현된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영동 천시몰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이제 정역 팔계도를 통해서 처음 표현했다고 그랬죠. 팔계도 도상을 중심으로. 정역 팔계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정역 팔계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역 팔계도를 그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주역 팔계도를 좀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데, 일단은 하여간 건곤 감리 진손 간태의 8개가 다 여기에 하나 도상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64개, 새로운 64개 주역과 다른 새로운 그 64개의 세 가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64개는 어떻게 되어 있죠? 8개를 서로 중첩을 시킨 건데, 이거 중첩을 시킨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8개와 8개의 관계를 통해서 64개가 나타난 내용들을 셋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 변화해서 나타난 8계도다. 그렇게 후대에 이제 삼역8계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정역 8계도 자체는 삼역 8계도라는 말은 없고요. 그냥 여기 정에 보면 정역 8계도, 문왕 8계도, 복귀 8계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걸 깨닫고서 정역 8계도로 표현해냅니다. 그리고 정역 8계도만 그은 게 아니었죠. 그 이후에 이제 문왕 8계도와 복귀 8계도를 구워서 완전히, 사실은 이미 소홍에 의해서 복귀 8계도와 문왕 8계도가 그어져 있었는데, 이런 복귀 8계도, 문왕 8계도, 소홍 8계도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처럼 정역 8계도를 그음으로써 화두를 연담 선생으로부터 받은 화두를 풀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